안녕하세요, 더블라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 주린이들은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영상을 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상의 어그로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너무 잘못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20대 초반에 정말 투자로 돈을 잃어가면서 고생해서 돌아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은 말 그대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더블라민 저와 함께 평생 가져갈 투자 가이드라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2020년 3월경에 시작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 미국 연준에서 많은 돈을 풀게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자산이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프레드 자료를 보시면 2020년에 자산 총액이 급증하고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보입니다. 2004년에 대비해서 약 9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산은 상승하는데 저희의 임금은 2004년부터 2021년 17년간 157만원 상승, 2004년 대비 89%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산과 임금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는데요. 사회초년생 또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억이라는 돈이 무색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저희가 노동으로 번 돈으로 매수한 아이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는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의 주가는 10년간 100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노동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해 복권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복권에 의존하여 한방을 통해 자가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또는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관련 어플을 다운받고 책과 유튜브를 통해 PER, PBR, ROE와 같은 기업 평가 방법을 배우고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을 분석하고 좀 더 나아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기업 재무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공부하며 매수 타이밍에 대한 많은 공부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나 책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투자를 진행했는데 현실적인 저희의 계좌는 지속적으로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투자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저 내용들은 주린에게 맞지 않은 투자 공부입니다. 기술적 분석, 기업가치 평가는 투자에 있어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수들의 이야기만 듣고 덧셈, 뺄셈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인수분해, 미적분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것은 기술적 분석, 기업 가치 평가가 아닌 자산 배분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자산 배분을 간략히 집어보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2개 이상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별 투자 비중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은 축구와 매우 유사하여 축구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는 공격수는 주식, 골을 넣거나 수비도 같이 하는 미드필더는 리츠, 수비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비수는 채권입니다.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수와 같고 리츠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미드필더와 같으며 채권은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는 수비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축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듯 저희의 자산 또한 주식, 리츠, 채권을 통해 자산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 운영을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락기에 손실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산 배분의 정석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주식의 33%, 리츠의 33%, 채권의 33%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ETF로 이야기하면 주식에는 S&P 500 대표 ETF인 SPY에, 미국 대표 리츠는 VNQ, 미국 대표 채권인 IEF에 33%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자산 배분이며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를 하고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음과 동시에 장기 투자 및 높은 성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공부가 되시고 투자 지식이 생기시면 아래와 같이 개인 종목을 점차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때 PER, PBR, ROE와 같은 기업 분석을 진행해서 개인 종목을 늘려가는 것인데 개인 종목을 추가로 넣는 이유는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공격수 중 1명은 SPY, 그리고 2명의 SPY를 매도하고 스스로 분석을 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할 것 같은 테슬라와 애플과 같은 주식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츠 중에서는 VNQ를 일부 매도하고 창고형 기업인 프로로지스나 통신타워 임대 기업인 아메리칸 타워와 같은 기업을 매수함을 통해 좀 더 수비적인 라인을 구성할지 보다 공격적으로 구성할지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경우에는 IEF를 매도하고 20년 이상의 장기채인 TLT를 가져가거나 오히려 금과 같은 원자재에 포함되는 안전자산을 비중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중점으로 하되 상관관계의 값에 따라 해당 자산이 수비수인지 미드필더인지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히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리츠, 채권, 원자재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 종목을 자산에 넣은 다음에 좀 더 나아가 비중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의 나이와 성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좀 더 공격적으로 구성하시고자 하시면 주식의 비중을 50%까지 가져가시거나 반대로 안정적으로 채권의 비중을 50%까지 가져가시는 등 여러분들만의 자산 비중을 형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채권 제로, 리츠 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섹터 분산도 있는데요. 섹터 분산을 추후에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주린이들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입니다. 나름대로의 PER, PBR, ROE를 가지고 분석한 순전히 공격수만 있는 자산 배분입니다. 이것은 딱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서 보았던 동네 축구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공만 따라다니는 동네 축구와 흡사합니다. 이렇게 종목만 다양하게 하는 것은 자산 배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식에만 편중된 자산 배분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닌 높은 변동성의 자산으로 변질되게 되며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과매수를 하게 되고 주식시장이 하락기일 때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즉 잦은 매수, 매도로 이어지게 되며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통해 장기 투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자산 배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자산 배분에 대해 간략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배분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자산들을 구성해야 될까요? 핵심 포인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한다. 두 번째로는 상관관계가 다른 자산에 분배하여 투자한다. 세 번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한다. 입니다. 첫 번째,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를 살펴보면 우상향하는 대표 자산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보시면 서울 강서지구 마곡 쪽에 엠벨리라는 아파트를 보시면 2014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크기는 다르지만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이 잘 반영되는 자산 중 하나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리츠라는 용어로 부동산 투자를 주식시장의 형태로 전환하여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 달리 소액으로도 가능한 부동산 투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시장 자산기준 중위험, 중수익의 자산군입니다. 또 다른 우상향하는 자산 중 하나는 주식입니다. 28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변동성이 존재하나 미국 대표 SPY는 953% 상승하였으며 국내 코스피 대표 200대 기업은 390%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국가의 시장에 따라 상승폭이 다르고 개별 주식 기준으로는 상승한 주식과 하락한 주식이 있으나 지수 기준으로 보면 주식 또한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지수 투자가 아닌 좋은 분석을 통해 기업 선별만 잘한다면 더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자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대표 1등 기업인 애플의 경우 10년간 966% 상승하였으며 한국 대표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 527% 상승하였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시장 자산 기준 고위험 고수익의 자산군으로 편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과 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채권의 정의는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로서 차용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의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을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을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는 것을 사채라고 합니다. 개인보다 회사가, 회사보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가 더 높으며 신용도가 높은 만큼 이자는 국가가 가장 적으며 개인이 발행하는 사채가 이자가 가장 높습니다. 국채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미국에서 발행하면 미국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발행되면 한국채이나 일반적으로는 국채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채의 경우에는 크게 일반 회사채와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용어로 나누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높은 이자와 함께 발행한 채권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대신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채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쉽게 보시는 무담보 신용대출과 같은 형태들이 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영향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985년도 때와 달리 저금리 시대인 지금 2022년에는 채권의 이자가 높지 않아 과거 대비 메리트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 배분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7년에서 10년간의 미국채 대표 ETF인 IEF의 10년간 그래프를 보시면 우상향하는 자산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채권의 경우에는 자산 자체의 가격 상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서 발행하는 이자를 통해 다시 채권을 매수하는 형태로 자산이 증가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재투자할 경우 10년 기준 112%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안정적이면서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참고로 20년 이상의 장기국채 대표 ETF는 TLT라는 ETF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 상관관계가 다른 자산에 분배하여 투자한다입니다. 아래표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의 상관관계표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데이터 기간에 따라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관관계의 기준을 설명드리면 0.5에서 1.0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이야기하며 0에서 0.5의 경우 상관관계가 낮고 마이너스 0.5에서 0의 경우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는 사실상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을 배분할 때 최소한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0.5 이하인 상관관계 자산을 배분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자산 배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상관관계가 다른 자산에 분배하여 투자를 한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 100% 투자보다는 미국과 반대 자산인 채권에 50%씩 투자할 경우 손해가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미국 주식 플러스 30%의 수익을 플러스 20%로 상쇄시키는 단점도 있으니 개인의 성향과 손실회피 성향에 따라 배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한다입니다. 위에서 우상향하는 자산과 상관관계를 참고하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직접 백테스팅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베스트 헬퍼라는 사이트입니다. 국내 사이트로 국내 자산 및 국내 ETF 그리고 미국 ETF에 대한 자산 배분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해외 사이트로 국내 인베스트 헬퍼라는 사이트보다 더 자세한 분석이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를 들고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셋 자산 부분에서 개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과 비율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설정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CAGR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의미로 20, 30대의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10에서 15% 정도로 형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20, 30대보다 투자 기간이 짧아지니 보다 안정적이게 5에서 10% 정도로 형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STDV는 표준 편차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연평균 수익률의 변동성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20% 이상의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20% 이하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20, 30대의 경우에는 20% 이하,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 이하로 표준 편차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산 배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맥시멈 드랍다운의 약자로서 MDD, 한국말로는 최대 손실입니다. 20, 30대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길어 개인별로 감당 가능 범위에서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나 그래도 40% 이하로 형성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 이하로 추천드리며 최소 20% 이하로 형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샤프 지수, 즉 위험자산 투자 대비 얻은 초과 수익을 의미합니다. 수치는 2.0에서 2.5% 형성 시 매우 이상적인 수치로 판단되며 1.5에서 2.0은 매우 우수, 1.0에서 1.5는 우수, 0.5에서 1.0은 보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에서 0.5 이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수치는 1.0에서 2.0% 수준으로 판단하며 자산 배분 테스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자산 배분이 투자 수익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산 배분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머릿속에 새기시어 투자 자산 배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자산 배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